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황장엽 씨입니다. 황장엽 씨는 제가 중국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저희 그 북경 대사관의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해서 저희 영사관에서 만 33일을 있었습니다. 한 3일만 더 있으면은 황 선생이 저희 그 대사관 영사부로 망명 신청을 한 날짜가 만 26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천년 예상 밖으로 황장엽 씨가 망명 신청을 해서 제가 33일 동안 그분하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대단히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황장엽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장엽 씨가 순서는 제가 왜 황장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 만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긴급 비상조치하고 첫인상, 망명 과정, 그리고 황 선생의 망명 동기, 그리고 황 선생의 이 망명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과 고비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숨었던 얘기들입니다만은 북한 특공대가 저희 그 영사관 건물하고 대사관 건물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아주 긴박했던 그런 5주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정부하고 정식 교섭을 하기 전에 황 선생의 신변 안전,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저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사관에서 황 선생이 어떻게 숨어 지냈는지, 그리고 당가선 씨는 그 당시에 중국 외교부의 우리 담당, 아시아 담당 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카운터파트인데 나중에 부총리급 외교 담당 부총리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아주 많이 했던 분인데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그리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그 영사관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옆에 있던 그 콩고 브라자빌 대사를 소치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 선생이 저희 영사관을 떠나가지고 중국을 벗어나서 제3국으로 가서 있다가 나중에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겨주시죠. 왜 황장엽인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두 가지만 첨부를 하면은 제가 비록 길지 않는 33일 동안이었지만은 가장 자주 만났던 분이었고 그걸 넘어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황 선생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을 역임했고 그리고 당 비서를 했습니다. 국제 담당, 그리고 선동 담당,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비서를 역임을 했고 또 10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정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 이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황 총장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텐데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그런 그 개인적인 부탁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황장육 그러면은 주체사상을 사실상 체계화한 그런 이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황장엽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 분단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가장 고위급 인사였을 뿐 아니라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을 직접 만나서 자주 동정을 파악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우방 국가에서도 황장엽을 만나가지고 황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얻어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꽤 우리 우방에게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중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도 황 선생의 망명 처리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황 선생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없네요 보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황 선생을 만난 것은 1997년 2월 12일 날 황 선생이 저희 북경에 있는 대사관의 총영사관에 아침 10시가 조금 지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영사관 책임자인 총영사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총 영사가 굉장히 아주 친언적지만은 배짱이 두툼한 사람인데 좀 전화 거는 그 순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떨려가지고 대사님 이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망명인가 뭔 걸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북서 온 누구라고 그러는데 누구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이름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황장엽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황장엽 저는 물론 총정사도 알았겠지만은 저도 황장엽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처음 그 조치를 취했던 게 뭐냐 그러면 황 선생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명히 북한에서는 이걸 납치라 그럴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물리력을 완력을 행사하더라도 저희 영사관에 들어와서 다시 이 납치를 해 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영사관이 조선족들이 특히 한국에 오는 그런 이 비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저 영사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으면은 그 줄 선대로 들어와서 비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줄이 서 있는 줄이 한 몇백 미터 정도는 될 정도로 특히 금요일 날은 와가지고 아예 그 줄에서 이탈하지를 않습니다. 이탈하면은 자기 그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저희 영사관에서 문을 열 때까지 줄을 서 있으니까 특히 동북지방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심양 총영사관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북경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동북지역을 우리 연변 지역에서 오는 동포들을 비자 발급 사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엄청나게 그 시장 바닥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우글우글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중국 경찰이 서 있긴 하지만은 그냥 밀고 들어와서 비자 신청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게 영사관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시켜라. 그리고 일체 모든 사람들의 영사관 출입을 중지하고
황 선생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의 노력을 취해달라 그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는 우리 교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는 한중 관계가 막 시작할 그런 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중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상사 주재원들 또 우리 교민들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신변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가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중국 외교부 대사관의 공식 중국 정부 창구는 외교부입니다. 그 외교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그 사건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러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총경사관에 들어와서 망명 신청을 했으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망명 처리를 위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공간이 이 외교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토입니다. 우리 공간이 있는 지역은 대사관은 물론이거니와 영사관도 우리 한국의 영토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 선생이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망명 교섭을 한국 정부와 가능하면은 빨리 시작해 달라 하는 그런 거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황 선생을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그 처음 꽤 긴 그런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가서 우리 영사관 가서 황 선생을 만났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이, 제가 이제 직업의식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학교 선생님 같다 그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머리가 허연 분이, 여러분들 아마 직접 보지 않으셨으면 사진을 봐가지고 그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머리가 하얀 분인데 얼굴이 백장 같고 햇볕을 보지 못해가지고 살도 아주 마르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눈은 아주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분이 선비 같은 분이구나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그 준비된 그런 말을 하는 식으로 조금도 이 틀림이 없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러고 다시 또 되풀이하거나 말을 좀 다시 고치거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넣으면은 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정도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저하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사실은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이 매일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던 분은 아니었으니까, 처음 만나는 분이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옆에 사람들이 있긴 하고, 일단 망명 신청을 해서 저희 공간으로 들어온 이상 그때부터면은 우리 정부에서 대북 관계하는 분들, 그때 안기부입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이제 저희 대사관에도 나와 있었고, 또 서울에서도 긴급 연락을 받고 북경으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직접 옆에서 신변 경호도 하고 또 이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일단은 책임은 대사관에 있고 또 대사관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양반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매일같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교섭한 내용을 좀 매일같이 좀 나한테 알려달라. 특히 그 양반이 대사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대사 선생이 와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매일 만났는데, 매일 만나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천년, 흐트러지는 게 없이요. 다른 얘기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해도 그대로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만난 다음에 이제 바로 본부에다가 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 첫 면담 결과는 이런 것이다. 면담할 때에는 저희가 그 원칙이 있습니다. 망명자하고 면담할 때에는 무엇을 물어보라 그러는 그런 거 저희 SOP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 알지만은 이름부터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얼마입니까? 본 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걸 다 물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왜 왔습니까? 망명한 동기가 뭡니까? 당신이, 당신의 그 발로 걸어와서 자발적으로 망명을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타의에 의해서 이쪽으로 끌려온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본부에다가 그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주머니에 뭘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양복도 아주 그야말로 참 남루한 양복입니다. 노동당의 당 비서를 했던 사람이고 김일성 대통령을 10년이나 했던 사람이고 김일성의 총애를 그렇게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복은 보니까 제가 입은 양복보다 훨씬 더 초라한 그런 그 양복이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벌입니다. 물론 망명을 했으니까 짐을 가져올 그런 그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자꾸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대사 선생 이게 뭔지 아시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이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비상이라요. 독약입니다. 비상. 이게 비상이래요. 내가 망명에 실패하면 이거 먹고 죽을 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그 얘기를 듣던 저나 그분의 표정이나 다 같이 아주 참 비통한 그런 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미쳤지요.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평양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잘 아는데도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걸어와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안 됐더군요. 그런 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명 과정은 이분이 1월 30일 날, 2월 12일 날 저 영사관으로 망명을 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만 1월 30일 날 일본으로 갑니다. 원래 계획이 일본이 그 출장 지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거의 한 2주일 정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본에서 이제 그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조총련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주체 사상 이런 걸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봐서 사실은 일본에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워낙 조총련 사람들이 정보를 알았는지 주위에서 시간을 내어주질 않아가지고 망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2주일 동안 있으면서 망명을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동정에서 북경에 와서 사실은 북경에 오전 비행기로 와서 오후에 조선 밀항기가 평양으로 돌아가니까 오후 그 비행기를 타고 바로 그날 돌아가기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었는데
천우신조라 그럴까요? 동경서 북경 오는 비행기가 연발을 했습니다. 딜레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선 민항기는 먼저 떠나고 그 뒤에 동경에서 북경에 도착을 해서 예정에 없이 하룻밤 북경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민항기를 타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일정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날 평양으로 돌아갔었으면은 아마 황 선생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사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외국 대사관이 북경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저는 러시아 대사관은 몇 번 가봤는데요. 엄청 큽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학교, 직원들 숙소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가 중국 사람인데 들어가서 길을 이렇게 잊어버려 가지고 헤맬 그런 정도로 조그마한 그런 이 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숙소에서 호텔도 있으니까 묵게 되고, 북경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도 조금 적긴 하지만 비슷하게 엄청 큽니다. 오히려 위치는 훨씬 더 이 북경시의 중심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그 북경 가면은 공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탄 그리고 러탄 그런 일단하고 월단 그리고 천단이 있고 지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날일자에다가 단자 쓴 거, 축대라 그러는 단자를 쓴 건데 그 일단이라 그러는 공원이 큰 공원입니다. 그건 공원이니까 그 공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은 거죠. 좋고 어떤 이 양반이 이제 거기 공항에서 대사가 물론 마중을 나와야죠. 주창돈 대사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대사 차로 이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그 안에 있는 VIP 숙소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본국서 VIP가 왔으니까 주대사가 모시고 아침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침을 하면서 황 선생이 밤새 이제 그 국리를 했던 꾀를 부린 겁니다. 대사 선생, 내가 돌아가면은 2월 15일 날이 김정일이 생일이니까 지도자 동지 생일인데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고 적지만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잠깐 요 앞에 나가서 선물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주창준이가 뭐 본부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뭐 좀 낌살 챘겠죠. 채고 있었겠죠. 잘 감시해라 그러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황 선생이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 대사인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요 앞에 지금 잠깐 나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러고 우리 같이 온 김덕홍이가 잘 아니까 이 지역을.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금방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당 비서가 그러니까 대사가 꿈쩍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창준 대사가 그 뒤에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황 선생이 같이 온 김 선생하고 둘이서 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일당공원 앞으로 걸어 나와서 조금 걸어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저희 총영사관으로 들어와서 망명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 거기 북한 대사관에서 저희 이 영사관은 한 택시로 빨리 오면 한 5분 정도, 교통이 막히면 10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 비자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황 선생이 얼굴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들어왔겠죠. 들어와가지고 총영사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남총영사가 나가니까 내가 누구누구인데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죠. 예. 왜 망명을 했습니까?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황 선생의 얘기가 몇 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기가 빚은 주체사상을 사실상 김일성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남한에서 보니까 이 남한 특히 대학생들이 주체사상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아주 가장 잘된 그런 정치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남한 대학생들 숫자가 북한보다 훨씬 많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만들 땐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남한에 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주체에 대한 바른 이 교육을 남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자기가 각오를 하고 나와가지고 망병을 해서 그걸 하고 싶었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주체사상이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이거 잘못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분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들 땐 그런 게 아니었는데 북한에서는 소위 김일성 그 가족 중심의 독재 이 세속 정권, 이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이론적인 틀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자로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얘기 등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게, 김정일이가, 그때는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가 북한에 그렇게, 그때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김정일이는 무기를 산다 그러면은 그 아까운 오해를 갖다가 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은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볼 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남한에 가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다 하는 그런 얘기 등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권력투쟁설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본 사람입니다만은 김정일의 가장 측근으로 국제비서를 했던 사람이 김용순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순이가 제가 그 중국 대사 나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외교부 일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카타르 가서 김일성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김일성하고 김영삼 두 김씨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남한에서 정상회담 준비 대표가 나가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대표가 나왔는데 북한 대표에는 김용순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순이를 직접 만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용순이가 들어온 다음부터면은 황 선생은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곁가지가 되어가지고 힘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김정일의 새로운 측근 세력에 의해 가지고 밀려났다 그런 얘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 선생의 가족, 아까 그 독약을 꺼내면서 내가 이제 하게 되면 평양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될 줄 죽는다는 걸 내가 알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이 부인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결혼을 하고 특히 며느리가 장성택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 선생의 부인이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은 김일성의 외가 쪽으로 인척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아주 이 최악의 그런 형벌은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중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붕 총리의 얘기처럼 그래도 북한이 우리 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황 선생은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우려를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황 선생의 북한 송환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 저 협상 목표였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적어도 중국에는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두 번째 저희 이 협상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제3국으로 가더라도 가능하면은 황 선생이 나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또 건강도 그러시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모시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세 가지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중국 외교부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처음에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단가선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분이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을 했는데 빨리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대답이 없어요. 뭐 가타부타 그러는 얘기도 없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봤던, 나중에 끝난 다음에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뒤풀이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상해협회에 있는 진안 출신인데 진장에서 진장의 그 유명한 시골 식당에 가가지고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당시도 왜 그렇게 내가 처음에 이거 저 국가 간의 이 공식적인 외교 협상을 제의하는 건데 왜 당신이 대답을 못했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을 해보라고. 황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고. 황 선생이 그냥 보통 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강택민, 그때 국가 주석입니다. 강택민 주석하고도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도부의 이 손꼽는 인사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 보고를 하면서 강 주석한테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지 날라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왜 망명을 했는지, 실제 망명 동기가 뭔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당신이 빨리 협상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흘 정도 있다가 협상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황 선생이 망명했다 그러는 게 이제 입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일이가 내린 지시가 시체라도 좋으니까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좋으니까 시체라도 북한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아마 중국 정부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이건 납치가 아니고 끌려간 게 아니고 제발로 걸어 들어간 이건 정치적인 망명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가 모든 편의를 제공을 할 테니까 특별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이 북경에 와서 직접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황정엽이가 끌려갔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돌려보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린 국제법이나 국제 관리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설득을 해서 며칠 뒤에 북한에서 김정일 직속기관에서 조사대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끌려간 게 아니고 저발로 걸어갔다. 김덕홍이하고 둘이서 대사관 나가가지고 한국 경사관 택시 타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배신자요 갈 때면 가라 그러는 그런 이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북한으로 다리고 가는 거는 포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는 원래는 중국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북한으로 안 돌려보내도 중국 정부가 걱정을 했던 거는 저게 한국 가게 되면은 분명히 한국에서 여러 정치단체에서 황정엽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런 아주 고약한 선전 자료로 활용을 하진 않겠느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거다 그러는 판단은 중국 정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가는 거는 북한으로 안 가도 한국 가는 것도 안 된다. 처음에 중국 내에서 오랫동안 나중에 당가선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 신장, 요즘 말썽 많은 저 신장 그러는 게 저쪽 한반도의 반대쪽에 끝에 있는 거니까 신장 같은 데 다리고 가서 그냥 10년, 20년 거기다가 썩혀 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설득을 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중국 내 잡아두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제3국으로 내보내야 되겠는데, 역시 그 문제도 중국 정부는 구라파 쪽으로, 한반도에서 무조건 반대쪽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자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율빈이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은 가는 제3국은 중국이나 한국이 모두 외교 관계가 좋은 그런 국가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율빈하고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빈으로 제의를 했고, 중국 정부도 일단 비율빈을 제3국으로 한다 그러는 걸 동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군인 출신 비율빈 대통령 라모스. 저도 정상회담 있을 때 마닐라 따라가서 같이 옆에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마르코스라고 그래요. 라모스 장군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이거 비율빈에 와가지고 우리는 중국은 석 달 동안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 달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비율빈 라모스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라모스가 내가 그렇게 길게는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좀 더 짧게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리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씨가 제가 떠난 다음에 외교부 수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씨를 대통령 특사로 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마닐라로 보냈습니다.
라모스한테 대통령 친서를 전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라모스 대통령이 협조를 해주면은 고맙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은 여기 머물 수 있게 좀 배려해 달라 그러면 설득을 했고 반기문 특사가 그걸 성공을 해서 한 달 동안 합의를 해서 한 달 있다가 이제 하루도 짧지 않고 하루도 길지 않게 한 달 되는 날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음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남상욱 총영사가 전화 걸어가지고 이 북한에서 황모라 그러는 사람이 와가지고 망명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게 신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 그 영사관 건물이 물론 지금은 다른 그 건물을 저희가 대사관도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갔고 영사관도 좀 더 나은 건물로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 영사관 그러는 거는 외교관계 수립한 지 한 얼마 안 된 그런 92년하고 9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협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히 외교 단지에서 여러분 PX라 그러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같으면 여기 그로서리 파는 외교관 단지를 상대로 해서 그로서리 텍스프리 아이템을 파는 그런 상점인데 요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이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PX로 쓰던 그로서리로 쓰던 건물인데 저걸 저희가 영사관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중국 경찰들이 중국엔 경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이 있고 우찡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장 경찰입니다. 아임드 포스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군인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이제 퇴역을 하면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조직이 경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된 그런 이 정보입니다만은도 중국에 워낙 시위가 많고 그러니까 무경들 숫자가 군인들 숫자보다도 많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경은 완전히 이건 군대 조직이고 군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 군사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경입니다. 무경이고 이 탱크도 무경이 가지고 있는 탱크인데 저희 총여사관 앞에를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비를 해 주었는데 황 선생이 묵었던 곳이 이 건물 맨 끝쪽 반대쪽입니다. 총영사관이기 때문에 제일 방이 좋고 이렇게 하는 곳은 총영사실입니다. 총영사 사무실은 요 모퉁이 끝 모퉁이에 창문 두 개 합쳐가지고 꽤 넓습니다. 거기 이제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좋은 그런 사무실인데 그건 보안견지에서 볼 때는 빵점입니다. 옆에서 총을 쏘면은 그냥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안쪽에 보니까 저희 이 서류를 넣어놓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서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김덕홍 씨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참 좁았습니다. 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해가지고 임시 침대 2개 놓고 그 앞에 조그마한 책상 이런 거 놓고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황 선생이 33일 동안 자세를 바꾸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딱 넥타이 메고 똑같은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오셨습니까 대사 선생 그러면서 얘기하고 아무튼 참 굉장히 디스플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데 있잖아요. 이거 요건 이제 북경 지도입니다. 제가
여기가 이 자검성입니다. 자검성이고 북경이 개혁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북경이 아주 길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검성이고 자검성 옆에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중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위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곳이고, 여기가 저희 대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꼬마우라고 그래가지고 차이나 월드 호텔, 저희가 호텔에 있는 옆에 사무실에 몇 개 층을 빌려가지고 대사관 일을 보고 있었고, 북한 대사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1단인데 1단 뒤에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영사관이 여기 몇 개단지, 지금 우리 대사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저 국제공항 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있고 저희 대사관이 있고 여기에 우리 영사관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한번 또 넘겨볼래요? 이게 이제 그 신문 나왔던 황장엽 망명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고요. 이건 제가 그 사건이 협상하고 있을 때 우리 대사관의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북경 주재 특파원들 만나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앞으로. 요거. 그래서 가전 안이라는 곳은 창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를 걸어가지고 거기 임시 숙소를 마련해서 한 달 이상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비선 활력이라 그러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사건 난 다음에 바로 당가선이하고는 가까우니까요. 당가선이하고 사건이 났으니까 좀 우리 협상을 합시다. 그러고 하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비공식적인 그 백을 동원을 했습니다.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그 라인도 있고 또 개인적인 라인이 있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라인 그러는 거는 그렇게 아주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거의 전부 다 중국에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 경찰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사건 나니까 중국 그 공안에서 얘기 오기를, 이 순간부터 대사는 대사 사무실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침식을 하고 24시간 기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집에 살던 집이 가까이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이제 보게 없이 혼자 거의 한 달 동안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 관리하고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은 사이드카가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런 모양으로 파란 불, 빨간 불 막 그냥 돌아가면서 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누구를 부탁을 해가지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를 보냈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이 났는데,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북한이 분명히 김정일이가 시세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엄청난 그런 이 방법을 동원을 할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조교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평양에. 북경에. 조교 그러는 게 이게 티칭 어시스턴트가 아니고요. 조선 국적을 가진 북한 교포입니다. 이 조교들은, 북경에 있는 조교들은 북한 대사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아마 1년에 정기적으로 대사관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때 없었지만은 심양에 북한 총영사관이 있었는데 북한 지역의 정치적인 활동은 북경에 있는 대사관이 책임을 지고 그 외에 이제 뭐 공작이라든지 이런 이 비정치적인 활동 그런 거는 심양에 나와 있는 북한 총영사관이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심양에서 기차를 타면은 한 2시간 하면은 빨리면은 북경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많이 걸리면 4시간 걸립니다만은 아무튼 오후가 되니까 조교들이 우리 영사관 대사관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옛날에 못 보던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그러고 아주 완전히 그거는 이 무술 유단자라 그러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저 영사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게 이한영이라고 지금 김정일이 죽은 김정일이의 이 둘째 부인이 성혜림이 아닙니까? 성혜림이 의 조카입니다. 성혜림이가 나중에 김정일이가 바람을 피우니까 모스크바로 이제 그 휴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자기 언니를 이제 같이 있으면서 결국 죽었는데 그 언니의 아들이 이한영입니다. 이한영이가 오래전에 남한으로 탈북을 해서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협의가 망명 신청한 다음에 사흘 뒤에 서울에서 분당에서 자기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문에도 났었고 저희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북한에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정찰총국은 이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곳인데 정찰총국의 특수요원 2명이 황장엽을 저격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으로 왔다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황 선생의 신변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까 비선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은 중국의 무장경찰 우징 담당하는 책임자가 정치국원입니다. 이 양반이 연락을 받고 한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답이 왔어요. 황 선생의 망명자의 신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영사관 대사관 주위에 웬통 이 중국 장갑차가 와가지고 둘러싸고 아까 사진 보았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황 선생은 잘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비록 마닐라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대단히 아주 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 순간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제 이 황 선생이 신문에는 잘못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3월 15일 날 나온 게 아니고 3월 16일 날 북경을 떠나가지고 마닐라로 갔습니다. 3월 15일 날 새벽 2시에 저 영사관에서 중국 경찰들이 뺐습니다. 황 선생을 빼내가지고 옆에 있는 북경 근처에 있는 군용 비행장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그 다음날 마닐라로 왔는데 우리 신문들은 그날 북경 대사관을 떠나가지고 마닐라 군사 기지로 갔다 뭐 그렇게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수는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날 한 10시쯤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황 선생 이제 다
다 잘 되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중국 그 경찰들이 모시고 나가서 옆에 중국 그 공군 기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고 다음날 마닐라로 가시게 돼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정말 참 좋았겠습니까?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정 선생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면은 꼭 한번 정 선생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니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국서 여기 나오기 전에 대학 교수를 했는데 황 선생 배우면서 대학 교수 우리 은사 교수들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양반이 평소에 만날 때마다 그 글을 쓰겠다고 한국 가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주머니에 말년필 제가 쓰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몽부랑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주었어요. 주면서 이거 참 부끄럽지만 제가 쓰던 말년필인데 한국 가서 글을 쓰시겠다니까 제가 마음을 징표로 드린다고 가져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아이 좋죠 가져가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많이 써봤지만은 내가 꼭 징표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한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만났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큰 방에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 드린 말년필 잘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 선생이 쓴 것이 없더니만은 별로 쓸 기회가 없네요. 그렇게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시간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제가 우리 이영복 회장이 또 걸어 나오니까 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우리 안 선생님 네, 우리 저 좋은 훌륭한 대사 때문에 황재현 씨의 그 무서운 그 고비를 겪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싶은 것은요, 황재현 씨가 그 가족을 버리고 그 좋은 직책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망명하는 거에 대한 그 동기가 저는 그렇게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또 우리 저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 동의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혹시 그때 그 황재현 씨가요, 제 생각에는 그 이북의 그 고난의 해군을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못 가겠다. 남쪽에 가서 협상해서 통일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굉장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분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저분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 망명을 할 때에는 자기가 망명 안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이제 숙청될 테니까 어차피 평양 돌아가서 숙청을 당하면은 가족도 같이 숙청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 입장으로 볼 때는 듣고 온 가족이 얼마나 정말 참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부 다 숙청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네. 혹시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좀 하시면 제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 그렇습니다만은 방송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 그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그 북한 핵 문제를 2년 동안 다루다가 이제 제네바 합의로 매듭을 짓고 그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북한 핵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관심사였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북한 핵 문제 같은 거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김정일이 하고
제가 정확한 코테이션을 할 수 없는데 김일성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정일이가 하기 때문에 김일성도 잘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제네바 합의라 그러는 것은 이것은 합의 종이에 지나지 않지, 그게 북한이 핵을 갖다 포기하거나 혹은 핵 개발 계획을, 핵 보유 계획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황 선생은 자기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기가 힘든 거다. 뭐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말이죠. 오인환 동문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 대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신변의 위험 같은 건 안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신변 위협이 가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사관 직원들은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대사관 중 전부 다 24시간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영사관에 다 가가지고 이제 영사관에서 거기 뭐 경제개혁은 국장도 있고 그야말로 백면 서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특공대가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이 터진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불침번도 서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저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이 집에 가는데, 그 당시에 아윤촌이라고 아시아 게임 할 때 그 지었던 선수촌이 있습니다. 그게 비교적 그런 대로 그 당시에 북경에서는 살기가 좋은 그런 이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밤에 새벽에 뒤에 이렇게 못 보던 차가 막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북한 이 대사관 번호가 되어가지고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우리 대사관 직원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의 안전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황 선생 사건이 있는 동안에 그분들의 신변 문제에 특별한 그런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저도 이제 나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막 사이카가 붙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네. 선생님, 김명기 교수님. 네. 저기 황장엽 씨를 포함하여 이북에서 이남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어떤 망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 그게 망명해서 금방 자기가 잘못 알았구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말씀하셨나요? 황 선생이 남한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같은 그런 권력순위 24위라 그러는데, 아마 실제 김일성이 총회한 걸로 보게 되면은 더 이 권력층에 가까웠을는지 모릅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은 특별 중국의 참고 소식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고위층만 보는 그런 특수 이 외국 동향에 대한 건데요. 남한 동향도 아마 북한 일반 당뇨들은 못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황 선생이 특히 주체 사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다른 고위관리보다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나와 있거나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 계열의 전문가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면서 혹시 황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알려야 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주어요. 한 이틀 걸려가 명단을 주는데 명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특히 정치학하는 분들, 북한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 리스트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말씀하실 거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